여의도 1타 강사가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너무 오버했나? 네.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한 진행을 선보일 팔색조 서현진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업그레이드여 돌아온 천재 병아리 배우 길성주입니다. 천재 병아리가 너무 떨고 있어. 바들바들. 맞아요. 네. 우리 시즌 1에서부터 네. 쭉 이어가지고 오고 계신 성주씨. 네. 자, 너무 반갑고. 자, 우리 두 분 조교님들도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시즌 1뿐만 아니라 덕분에. 시즌 2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램프 요정 지니라고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무슨 램프지? 자, 이번에도 든든하게 당황했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1타 강사 시즌2에 감사하게 합류하게 된 국민의힘 국민대변인 백지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모두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와주신 구독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지금 수십 분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즌2에도 빵빵한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실시간 댓글과 다시 보기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 10분을 저희가 추첨해서 10,000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오늘 첫 회를 맞이해서 정말 저희가 칼을 갈았다.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1타 강사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이자 소설가이신 곽재식 작가님입니다.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작가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박재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떴다 여의도 1타 강사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정말 우리 작가님 많은 분들이 방송인인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박사학위를 가진 개그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죠. 우리 성주 씨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유, 저도 부끄럽지만 유튜브에서 많이 뵈가지고, 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요 하면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네. 방송인인 줄 알고 있었어요. 유튜버인 줄 아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나오신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학력도 그렇고 되게 너무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기대하면서 오늘 나왔습니다. 네네. 네, 자. 많은 분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그런 자리로 오늘 저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자, 본격 강의 전에 우리 작가님이 특히 화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셨다고 해요. 자작곡이 자작곡. 있다는데 제목이 그리움 주기율 어떤 곡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수소만큼 나는 그댈 사랑하고 와. 있는데 한 번 놓친 헬륨 풍선과 같이 그대는 돌아오지 않네요. Hey, 리튬 배터리가 없어지도록 뭐 이렇게 가는 노래인데 네, 우리 저기 학창시절에 화학시간에 그런 거 원소 이런 거 외우라고 시키지 않습니까? 맞아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뭐 이런 거 외우라고 쭉 시키는데 그 이제 각각의 원소가 무엇인지 그거를 가사에 좀 담아가지고 그러면서도 그 전체 내용이 좀 이어져서 약간의 뭐 이어지는 줄거리가 있는 스토리가 되도록 스토리가 되는 가사를 좀 꾸며가지고 작사 작곡한 그런 노래죠. 너무 따라하고 싶었는데 따라하지를 못해요. 제가 아쉬웠고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그렇게요. 다 나옵니다. 꼭 가사도 한번 올라와 있고. 알겠습니다. 잘 보시기 조교님은 바랍니다. 어떠셨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불러주시면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방송에서 이 자작곡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잘 때까지 맴돌더라고요. 근데 잊고 싶은데 좀 잊혀지지가 않는다. 강제로 공부하고. 네, 그만큼 뇌리에 꽂히게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떤 분이 지금 곽재식 작가님 살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는데 살 빠지신 건 아니죠? 예의 바르신 분이시고 굉장히 예의 바르시고 사교적인 분이시군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뭔지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이제 급격한 환경 변화 때문에 지구의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어디서든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쵸. 오늘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따른 부작용 중에 하나로 우리가 네. 꼭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말라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기후변화에 관련된 이야기 좀 대표로
한번 좀 들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 어디선가 들었어요. 곽지식 마이너스 말라리아 이꼴 0. 오, 진짜요?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말라리아 그 자체라는 이야기인가 싶기도 음. 하고 우리 곽지식 작가님 1타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옛날 소설이나 아니면 요즘에 나오는 영화 중에서도 좀 이렇게 옛날 배경을 다룬 거 이런 거 이것저것 보다 보면 둔갑술이라는 거 좀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둔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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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셨나요? 네. 뭔가 둔갑 뭐죠? 둔갑? 뭐가 둔갑입니까? 뭔가 막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하고 막 이런 뭐 거? 변신하는 거 약간 이런 뭔 거? 척하고 막 네? 그렇게 둔갑? 무슨 척 이렇게 하는 무슨 척? 거.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런 가면 거. 쓰고 약간 이런 가면 쓰고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약간. 아닌 변신하는 뭐 네. 약간 이런 거를 요즘에 이제 둔갑술 뭐 이런 네. 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끔 뭐 그런 것도 하죠. 뭐 수입산 뭐라고 할까요? 뭐 수입산 소고기인데 맞아요. 뭐 한우로 아. 둔갑시켜서 판매한다. 네.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신비롭게 뭐 마법적으로 도술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신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둔갑이라고 요즘에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둔갑이라는 게 과거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그거를 진지하게 많이 믿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는 둔갑이라는 이런 영역이 있었습니다. 둔갑이라는. 우리가 뭐 국어, 뭐 수학, 화학 이런 거 배우는 것처럼 둔갑이라는 이런 과목 영역이 있었어요. 둔갑이 물론 뭐 둔갑을 그렇게 잘하면 뭐 변신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쭉 내려온 건데 네. 원래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 둔갑이라는 거의 의미는 뭔가 그런 거예요. 방향마다 지금도 가끔가다 풍수지림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방향마다 어떤 특별한 기운이 서려 있어가지고 그 방향에 따라서 뭘 어떻게 잘하면 그 방향에 서려 있는 기운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어떤 신비로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예전에 둔갑 뭐 이런 걸로 좀 나왔습니다. 우리 정치 하시는 분들은 삼국지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정치 하시는 분은 다 읽어보셨더라고요. 그렇죠. 필독서죠. 네, 삼국지연이 그 읽어보면 뭐 제갈공명이 무슨 팔진법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적군이 그 제갈공명이 만들어 놓은 그 진영 안에 들어오면 길을 모르고 그 안에서 계속 헤매다가 결국은 갈 곳을 모르고 뭐 패배하게 된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중간에 가다 보면. 네. 그런 게 옛날에 원래는 둔갑이라는 게 옛날에 그런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신비로운 특성이 이제 많이 이렇게 자주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 나온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기능 중에서 변신하는 기능 위주로 좀 이제 많이 알려진 거죠. 자, 근데 조선시대 임금님 중에 이 둔갑술에 정말 열심히 매달렸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둔갑술 잘하는 사람 제발 좀 모아봐라. 둔갑술, 최고의 둔갑술을 가진 사람이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네. 당장 내 앞에 데려와라. 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누구죠? 우리 대본에도 나와 있죠. 누구였을까요? 나와 있나? 세종 임금님이었어요. 세종 임금님. 약간 좀 의외죠. 세종 임금님 하면 뭔가 약간 좀 논리적일 것 같고. 맞아요. 뭐 과학 발전에 뛰어났던 사람, 무슨 뭐 치구기를 개발하고 뭐 어쩌고 한글을 개발하고 이런 되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인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세종대왕이 둔갑술에 왜 한때 1420년 음력 6월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매달렸어요. 왜 하필 1420년에는 둔갑술에 그렇게 많이 매달렸을까요? 뭐 때문에? 세종 임금이 뭐 그때 뭐 변신하고 싶었을까요? 임금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새로 변신해서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1420년에 했을까요? 왜 이때 둔갑술에 그렇게 심취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개인 신상에 무슨 우환이 있었나? 왜 맞아요? 그렇게 감이 좋으시지? 우환이 있으면 점집 신상의 찾아가듯이.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근데 신상의 우환은 맞는데 본인 신상의 우환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신상의 우환이었을까요? 가족. 가족. 본인의 어머니인 원경왕후가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에 걸렸겠습니까? 바로 이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 왜냐면 원경왕후가 이때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쇠약해지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 어머니 큰일 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치료하기 위한 갖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둔갑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차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약간 효험이 있었는지 아니면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는지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이 둔갑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병을 고쳐라 라고 해서 그 둔갑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열심히 뭐 공을 들이고 뭐 어쩌고 이러고 했다는 이야기가 조선왕조실록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종 임금이 임금님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하고 그 부인 원경왕후 다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뭐 낙천정 아니면 풍양궁 이런 데에 궁궐에서 나가서 경복궁에서 나가서
낙천정, 풍양궁 이런 데서 지내고 있었어요. 풍양궁은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시에 가면 그 흔적이 남아 있고요. 낙천정은 광진구에 잠실대교 있는데 옆에 보면 지금도 낙천정 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세종대왕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세종 임금님이 궁궐 밖에 나와서 거기를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둔갑술사들을 막 모으고 이런 일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오늘의 주제하고는 그래서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상관없는 이야기 조금만 하고 넘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저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해볼 때가 있냐면, 네. 약간 진지한 버전, 안 진지한 버전이 있는데, 네. 조금 안 진지한 버전으로 마술 경연대회 이런 거를, 광진구의 그 낙천정 근처에서, 혹은 남양주의 풍양궁 근처에서 한번 열어보면, 1420년에 조선을 대표하는 둔갑술사들이 여기에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지금 그거를 좀 되살려서 그런 거를 지자체 행사에서 좀 해보면 어떤가. 재밌겠네요, 그런 것도. 지역구 의원님께 좀 한번 전달해줘. 조금 진지하게는 이게 이제 말라리아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였잖아요. 세종 임금님 시절에는. 그래서 광진구 낙천정 근처에서 이런 감염병, 전염병에 관한 어떤 뭐 행사, 학술대회 뭐 이런 거를 한번 열어보는 것도 진지하게 의미가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세종대왕님이 뭐 옛날이라고 약이 없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말라리아를 고쳐드리기 위해서 둔갑술 같은 데 매달리고 있었느냐. 말라리아 왜 걸리죠? 어떻게 하다 보면 말라리아 걸린다라고 하죠 우리가? 모기 물리면 모기에 물리면 상식이에요. 지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라리아 영어로 혹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말라리아. 말라리아.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라리아라는 말이?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상식이 없던 사람도 네. 현대인들은 모기에 잘못 물리면 말라리아에 걸린다. 누구나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네. 근데 누가 언제 말라리아가 모기에 물려서 걸리는 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을까요? 이게 의외로 과학기술이 상당히 빨리 발전했다라고 하는 유럽, 서유럽 선진국 나라들도 이게 그렇게 오래된 편이 아닙니다. 1897년경에 인도에서 일하던 로스라고 하는 한 과학자가 1897년이면 거의 20세기 다 돼서죠. 그죠? 네, 네. 거의 20세기가 다 될 쯤 되어서야지 모기가 말라리아의 원인인 것 같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그러니까 세종대왕 이 시절보다는 거의 한 500년 후예요. 그러네. 한참 뒤에 거의 최근에 와가지고 네. 뭐 웬만한 무슨 첨단 기술이 뭐 자동차, 기차 뭐 이런 거 다 개발된 뒤에 말라리아가 모기 때문이었어. 되게 최근에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라리아가 모기 때문이다라는 게 8월 20일 경에 발표되었다, 알려졌다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세계 모기의 날이 8월 20일 내일이죠. 네, 8월 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모기의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저희 그래서 섭외한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게 말라리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리아라는 말을 어디서 오다가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리아? 아리아인? 아리아. 그런 것도 있고 오페라에서 보면 아리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와던 날 마들레 과우비마든 또뭐 이런 거 아리아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주는 노래,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하는 그런 노래를 아리아라고 뭐 분위기, 공기라는 뜻으로 쓰는 말인데 앞에 말이라는 말이 붙으면 뭔가 나쁘다라는 뜻이죠. 펑션이 기능이면 malfunction이라고 하면 뭐 기능의 오작동, 오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말라리아라고 하면 뭔가 공기가 나쁘다, 분위기가 좀 오염됐다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불과 지금부터 백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라리아가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뭔가 공기에 나쁜 기운이 있으면 뭔가 공기가 어떤 사악한 뭐 그런 기운이 감돌면 그걸 사람이 들이마시면 말라리아에 걸린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병이 뭐 치료가 되거나 예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네. 그러다가 막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연구 끝에 1897년이 되어서야지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기는구나. 그때 대해서 알아냈으니까 500년 전에 이 세종대왕 시절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았을 리가 만무하죠. 그럼 그때는 감염병이 아니라 전염병 형태로 인식을 하고 있었겠네요. 전염병 형태로조차도 인식을 잘 못했던 것 같고요. 그냥 공기가 안 좋아, 뭔가.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생각을 또 더 많이 했었냐면, 네. 보통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있다라고 그렇죠. 할 때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뭐 지금도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때 있는데, 귀신이 붙어서 이렇게 됐나? 그렇죠. 뭔가 사악한 귀신이 붙었기 때문에 병원에 데려와도 의원한테 보여도 뭐 원인을 알 수 없다, 치료할 수가 없다, 이건 뭐 귀신을 쫓아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사람들이 좀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제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심하면 한 번씩 나타나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네. 말라리아라면 열대 지방에서 워낙에 악명 높게 많이 퍼져 있는 게 유명하다 보니까 한국에 말라리아가 있어?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나라 예로부터 되게 많이 있었던 병이었고요. 옛날 한문 기록으로는 말라리아를 흔히 학질, 합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학질은 알았는데 그게 말라리아인지 몰랐어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한국어 표현 중에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시기라면 내가 학을 뗀다. 그 양반이라면 내가 학을 뗀다. 근데 걔하고는 상대도 안 해. 뭐 이런 식의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 학이 말라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을 뗀다라는 말은 말라리아에 걸렸다가 그걸 떼고 한번 나을 정도, 그 한 사이클 정도의 고통을 받을 정도의 그 정도를 겪는다. 그만큼 싫다. 이 말라리아 같은 놈. 싫다.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 학을 뗀다. 이런 식의 표현이 우리나라 관용어구에 들어와 있을 정도로 한때는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퍼져 있는 병이었고 옛날에는 모기 때문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이 학질이 학질 귀신 이런 게 옮기는 병이라고들 흔히 생각을 했습니다. 어우야담이라는 조선시대 중기의 이야기 책을 보면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전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칼싸움 잘하는 무인 기질이 다분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학질에 말라리아에 걸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거를 참을 수가 없어서 갑자기 약간 비몽사몽간에 칼을 빼들고 허공에다가 칼질을 하면서 학질 귀신아 나와라. 내가 너하고 정정당당하게 대결해가지고 쫓아버리겠다. 라고 했을 정도로 학질, 말라리아가 귀신이 옮기는 거다라는 식의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세종대왕도 어머니가 말라리아 걸렸다라고 하니까 그걸 치료할 방법으로 딴 방법을 뭔가를 생각하지를 못하고 네. 둔갑술 뭐 이런 거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좀 신기한 거를 하나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어떻게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 이제 그 둔갑술사 중에 아마도 제일 실력 좋은 사람이 마지막까지 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결국은 원경항우가 이 말라리아를 이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거든요. 네, 근데 거의 뭐 한 2달 전쯤, 그쯤 시점이 되면 조선왕조실록 1420년 음력 6월 20일 기록에 남아있는 이야기인데 그 시절까지 붙어있던 둔갑술사가 세종 임금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병을 다루기 위해서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둔갑술사는 약간 이게 전염병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주변에 누가 또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전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주변에 사람을 배치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어머님, 이거 임금님 어머니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죠? 다 아무도 옆에 있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근처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꼭 필요한 일 할 때 아들인 자기 아니면 뭐 시중 드는 사람 한두 명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도록 바꿨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미래에서 온 사람일까요? 근데 저는 이제 추측해보기로 이 사람이 이렇게 뛰어난 둔갑술사였다면 분명히 이런 말라리아 치료하는데 여기저기 많이 불려져서 다녔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경험상으로 뭔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 말라리아라는 게 약간 전염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귀신이 전염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지만 전염되는 건 전염되는 것 같다고 이 사람이 저는 경험적으로 좀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렴풋 그런 비슷한 기록들이 조선시대 기록들 중에 보면 뜨문뜨문 나오는 데가 있어요. 조선시대의 유몽인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자기가 말라리아를 쫓는 아주 귀한 어떤 부적 그런 술법 같은 걸 개발했다. 근데 이게 잘 듣더라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뭐 이런 걸 했다라는 기록을 남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써놓은 이 글을 보면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말라리아 귀신, 합질 귀신은 물의 기운에서 피어오르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말이 돼요. 왜냐면 말라리아가 모기가 옮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모기가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 모기 애벌레들이 더러운 물에서 태어나가지고 물 근처에서 모기들이 대량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물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말라리아 자꾸 걸리고 하는 거를 이 사람이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대충 보고 짐작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조선시대 500년 역사상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말라리아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계속 나오지 않고 있다가 19세기 이후에 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모기를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모기만 없애면 모기한테 안 물리면 말라리아 안 걸리는구나를 알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아주 급속히 빠른 속도로 모기들이 제거되면서 말라리아도 훅훅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즘은 이제 그런 거를 좀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예전에 여기는 연배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 분 정도 생생하게 저요.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80년대 이럴 때는 뭔지 모르겠지만. 네, 뭔가 소독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아. 하얀색 연기를 내뿜는 그런 방역 차량들이 도시 곳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랬대요? 아. 저도 저는 따라다녔는데. 아 그래요? 아, 저는 뭐 어릴 나도 때 그랬어요. 그 정도 연배? 아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많이 나는데 네. 그게 뭘 그러면 퇴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흰 연기를 뿌리고 다니느냐. 아. 주로 이제 해충들, 주로 곤충들을 없애기 위한 약을 뿌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충제 역할을 하는 그런 걸 네. 뿌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뒤를 따라다니는 건 되게 이상한 행위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뭐, 몸에 안 좋아. 그런데 그 덕분인지 아니면 뭐 그 외에도 다른 조치도 여러 가지로 같이 네. 취해졌기 때문인지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는 얼룩날개 모기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는 한 종류 정도, 한두 종류 정도 있습니다. 모든 모기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모기는 말라리아를 옮기지는 못해요. 네, 근데 이 말라리아를 옮길 수 있는 얼룩날개 모기라는 이 모기가 대거 퇴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경에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거 아니냐라고 좀 좋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세계의 많은 선진국들이 우리나라가 1980년대에 겪었던 것처럼 말라리아를 완전히 없애는데 성공한 나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모기, 원인이 되는 모기들을 완전히 이렇게 전멸시켜가지고. 그리고 모기를 전멸시키고 말라리아가 모기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열원충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한 벌레가, 기생충, 조그만한 벌레가, 네. 뭐 벌레라고 민망할 정도로 아주 작은 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이는 그런 벌레가 몸속에 들어오면 그게 때문에 말라리아가 걸리거든요. 네. 근데 얘가 어디에 살겠어요? 모기의 몸, 모기의 입 이런 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기가 사람을 딱 물 때 그 말라리아 열원충이 모기 입을 타고 사람 피에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이제 말라리아가 걸리는데 이 모기는 열원충을 그러면 어디서 얻겠어요? 모기 태어날 때부터 열원충을 갖고 태어나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모기도 어디 딴 데서 물어가지고 자기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라리아 걸린 사람을 얼룩날개 모기가 물면 모기 입으로 그 사람 몸속에 있는 열원충이 들어오죠? 네. 그럼 그 모기가 옆에 날아가가지고 딴 사람을 물면 그 사람한테도 열원충을 옮겨주면서 열원충이 퍼져나가면서 말라리아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를 없애고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하면 네. 다 치료하면 그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말라리아가 생길 원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라리아를 완전히 없애거나 거의 없앤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원경왕후 임금님 어머니라도 옛날에는 말라리아 걸리면 앓다가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하고 되게 아픈 그런 병이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사라지게 했던 거라고 믿었던 시절이 한때 있었어요. 네. 그런데 1994년경에 90년대경에 다시 말라리아가 발견이 됩니다. 세상에.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도 다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말라리아가 나타나는 숫자가 1년에 한 수백 건 정도 됩니다. 작년에 말라리아가 한 몇 건 정도 발생했을까요? 대충 뭐 한번 찍어보실까요? 수백 건이라고 그러니까 뭐 한 100 300건? 단위겠죠. 300건? 작년에 말라리아 우리나라에 747건 보고되었습니다. 너무 이 정도면 많구나.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흔히 이제 선진국들이 많이 가입하는 국제적인 그런 그룹 중에 OECD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죠. OECD에서 안 좋은 거 1위 하면 다 한국이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말라리아 감염 1위 우리나라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요? 예,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에서는 말라리아가 아예 제로 수준으로 퇴치된 나라들이 되게 많거니와 그 우리나라 말라리아 얼마나 심각하냐면 뭐 멕시코 혹은 뭐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들은 적도 지방이 있잖아요. 열대에 있단 말이에요. 엄청 더운 나라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나라 말라리아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그죠? 이런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말라리아 환자 더 많이 나올 때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라리아 문제가 세계의 선진국 중에는 거의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말라리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고도 특이하고도 사람들의 관심을 되게 끄는 점이 뭐냐면 말라리아가 이제 모기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모기가 따뜻한 여름철에 많이 생기니까 좀 따뜻한 지방에서 말라리아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더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네. 딱 생각 들었죠. 그죠? 네. 왜냐하면 열대 지방에 말라리아가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가 열대 기후에 가까운 데서 많이 발생하겠거니 쉽게 짐작할 만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어디에서 말라리아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하냐면 남한에서 가장 북쪽에 가까운 지역에서 말라리아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북부, 경기도 북부, 인천 북부 이런 데서 항상 말라리아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데서 말라리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방에서 군복무 하시는 분들 중에 말라리아 약 강제로 먹어라 라고 하면 먹고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말라리아가 아니 북쪽이면 아무래도 좀 추울 텐데 이런 데서 왜 말라리아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할까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예로부터 많이들 지적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를 남한 지역에서 말라리아를 많이 퇴치를 했다라고 하지만 북한 지역에서는 말라리아가 별로 퇴치가 안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북한에서는 막 2,000명 말라리아 환자, 3,000명 말라리아 환자 이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말라리아 모기가 자꾸 넘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야 우리나라 훨씬 추운데 남한에서 말라리아가 넘어오지 북한에서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 북한에서 가끔 그런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네네. 뭐 비무장지대에서 말라리아 모기들이 살고 있나?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도 있고.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한번 해볼 만한 가치 있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가가지고 방역을 하기가 되게 할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몇백 킬로미터에 걸쳐서 몇 킬로미터 정도의 폭으로 쭉 형성이 돼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하고 모기가 없애려고 하도 모기들 이러면서 딱 숨어 있으면 거기가 못 들어오지 이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철책을 치고 군인들이 열심히 지키고 뭐 조금이라도 날라오면 다 우리가 기관총으로 쏘겠다라고 하고 있어도 모기를 어떻게 막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라리아가 근절이 안 되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설은 분분한데 그래서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뭐 딴 거 뭐 여러 가지 사업 해볼 수 있겠지만 말라리아 공동 방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할 정도로 하여튼 말라리아가 우리나라 북쪽 지역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제가 오늘 특히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네. 말라리아가 모기가 옮기는데 모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에 많이 생겨납니까? 여름에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죠? 근데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나라의 계절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름철이 점점 길어지는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상청, 기상 관련된 연구소에서 기상청 산하기관, 기상 관련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자료를 보면 지난 한 100년여간의 기후를 기상현상들을 쭉 분석을 해보고 기온들을 보면 우리가 여름이라고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그 정도 범위의 기온이 한 100년 전에 비해서 지금 20일 이상 늘어난 것 같다. 이런 식의 보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한 100세 정도 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나 어릴 때는 이렇게 안 더웠던 것 같은데 요즘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아유 할아버지 요즘 나이 드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 어릴 때 젊은 시절에는 그만큼 여름이 진짜로 실제로 지금 짧았다는 게 지금 기록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모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모기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더 활발하게 활동하면 새끼도 더 많이 치고 모기들이 새끼를 치면서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점점 퍼지는 일도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말라리아 같은 감염병이 점점 더 심하게 많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예전부터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지난 7월 달에 이 지역 말라리아로 전국에서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지역이 됐다. 엄청나게 너무 좀 심한 자극적인 표현 쓴 것 같고요. 이 지역이 전국적으로 말라리아가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지역이다. 라고 지목을 받은 도시가 지난 7월 달에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어디였을까요? 전국의 도시들 중에 어디였을까요? 의외일 것 같아요. 강원도라고 하셨으니까 뭐 그 근처? 2024년 7월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던 곳 어디였을까요? 가장 심각한 것 좀 과장이고 하여튼 심각하다고 해서 주목받았던 곳 어디였을까요? 서울이었어요. 맞아요? 서울의 양천구 그리고 강서구에서도 말라리아 환자가 한두 명 발생하는 일은 그 전에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말라리아 환자가 한 명 발생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도 또 말라리아 환자로 발생한 사례가 발견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모기가 날아와가지고 얘를 물고 옆에 사람도 또 물어가지고 말라리아를 퍼뜨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받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그 모기가 돌아다니면서 뭐 새끼도 치고 어떻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퍼뜨려 나가면 일대에 말라리아가 많이 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경고를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하는 일이 금년에 발생을 했고 작년부터 작년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최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말라리아 경보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말라리아 경보 제도가 2023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2024년에 지난 8월 초에 우리나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효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말라리아 경보 발효된지 아셨어요? 우리나라 말라리아 경보 몰랐네요. 발효. 몰랐어요, 전혀. 아니 잠깐 근데 너무 갑자기 막 더워지니까 기후 위기랑 이것도 관련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사실 한 해의 어떤 이런 변화가 기후 변화의 흐름 때문인지 네. 아니면 금년에 그냥 모기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날뛰는 건지 어떤지 그걸 한 해 가지고 딱 이렇게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모기들 네. 기분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여름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말라리아 위험이 점점 커지는 거를 우리는 무조건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진짜. 무섭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부에서 제가 한 2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제 말라리아 같은 이런 병에 이게 한국의 문제가 아닌 먼 열대 지방의 문제다라고 신경을 안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진국 중에서 말라리아 문제는 우리나라만큼 심각한 나라가 없어요, 사실. 아까 그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제목 이렇게 나가면서 뭐 백신도 없는 뭐 말라리아 이렇게 나갔는데 사실 최근에 백신 개발되고 있거든요. 아, 예. 진짜요? 금년 2024년 초 같은 경우에 네. 아프리카의 카메룬 같은 나라에서 이제 말라리아 백신이 개발된 게 상당히 안전해져서 어린이들도 맞힐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어린이들 말라리아 백신 접종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서 열대지방의 말라리아 문제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라리아 백신 어느 회사에서 생산했느냐? 영국계 회사에서 생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국에 말라리아 걸린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말라리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거 뭐 남의 문제지. 혹은 그러면 약 개발하고 모기 연구하고 이런 거 다 선진국이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거 되나? 우리는 선진국에서 개발하면 약 사가지고 수입하고 쓰지. 이게 옛날식 사고방식이에요. 20세기식 사고방식이에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선진국, 20대 선진국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말라리아 문제같이 기후변화 시대에 도드라지는 문제에 직접 앞서서 기술적인 연구, 대책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대신해 줄 나라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데 앞장서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하나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이거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앞으로 기후변화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모기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같은 이런 생태계의 변화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는 현상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곳에서. 우리 2019년에 코로나19 처음 퍼져가지고 전 세계가 뒤집어졌을 때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박쥐에서 바이러스가 넘어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코로나19가 퍼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그죠? 네. 전 세계에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얼마 안 지나서 코로나19가 퍼져서 넘어온 거의 초창기에 코로나19를 맞닥뜨린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그때 코로나19도 되게 먼저 접한 편이에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박쥐 전문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시긴 계세요. 분명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 계시긴 계시는데 우리나라가 박쥐 연구 같은데 박쥐가 품고 있는 바이러스 연구하는데 투자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거 텔레비전에서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선진국 미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정글에 가가지고 연구하고 이런 거지 한국이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거 언제 연구해? 20세기식 사고방식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던 박쥐에 대한 연구, 모기에 대한 연구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실 문제로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가 필요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일로 이어진다. 어떤 과학의 기술의 발전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마지막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직 제가 35분까지 하겠다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동해안 지역 이런데 저도 동해안 지역에 최근에 여름 휴가로 다녀왔는데 여름 휴가로 가보면 동해안 지역 해변가에서 되게 골칫거리로 지목을 하는 게 뭐냐면 해파리예요, 해파리.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노무라 잎깃 해파리 이런 거 200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잘 많이 보고된다고 얘기하지 않던 해파리가 거의 수백 마리씩 떼지어서 나타났다가 지나간다라고 해서 해파리 쏘면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해변에 관광객들이 못 가고 관광 사업에 되게 큰 타격을 입는 그런 일이 동해안뿐만 아니라 전국의 바다에서 금년에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노무라 잎깃 해파리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 그건 진짜 없을 것 같아. 근데 열심히 연구하시는 국립수산과학원 이런 데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거에 20세기식 사고방식을 가지면 어떤 사람이
저는 전공으로 뭐 호텔 경영학과를 택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는 되게 실용적인 전공 잘 택했네. 뭐 어디 호텔이라든가 관광업 이런 데 종사해가지고 돈 잘 벌고 잘 살겠구나. 아주 실용적인 전공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그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어릴 때부터 동물의 세계 이런 다큐멘터리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해파리나 뭐 불가사리, 말미잘 같은 해양 생물을 연구하고 조용히 해. 싶습니다. 그걸로 그러면 돈 못 벌어.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20세기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21세기 기후변화 시대인 지금은 호텔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지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해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알고 있느냐가 전국의 관광산업에 훨씬 더 큰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생태계의 변화와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 대한 연구, 생태계에 대한 연구에 대한 그런 안목을 좀 넓혀보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다 진짜. 네. 아니 지금 작가님 강의하시는 동안 동접자가 무려 3,500명이 넘었다고요. 세상에 진짜 역시 일타 강사 박재식 작가님의 너무 좀 헐렁한 태도로 얘기했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역시 명품 오브 죄송합니다. 명품 강의 잘 죄송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박수!